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살기 위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했어요.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네요. 나름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고 저 또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벌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또 다른 재능이 있었죠. 물론 제가 직접 정보를 모으지 않고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으니 인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순전히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줄줄이 성공했어요. 한 번은 따져보니 가치가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12억 정도를 투자했으니 순수익은 18억 정도 되겠네요. 솔직히 뼈를 갈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비하면 너무 쉽게 큰 돈을 얻은 거였어요. 물론 기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재앙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이후로 잘 지냈던 시댁과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지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28에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한 저는 죽어라 일만 하는 일중독자로 살다가 36에 겨우 결혼하게 되어요. 사장님은 결혼 생각 없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다만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를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지도 않아서 그런 거였죠. 그런 저에게 언젠가 타일 회사 사장님이 선을 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우리 회사 다니는 총각인데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한번 만나볼래? 사장님 회사 직원이면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 저랑 손보려고 할까요? 왜? 윤 사장이 뭐 어때서? 저 일할 때 좀 차갑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여자 싫어할 텐데. 일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뭐. 일할 땐 다른 사람들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평소에는 윤 사장도 얼마나 여성스러운데 꼼꼼하고 섬세하고 내가 보니까 둘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군데요? 나랑 잘 다니는 승준이 알지? 얼굴 기억하려나? 왜 말 없고 키 큰 놈 하나 있잖아. 아, 그 일 잘하시는 분이요? 그분 미혼이었어요? 나는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미혼이야. 결혼은 무슨. 연애하는 것도 못 봤다. 그래도 애가 참 착하고 성실해. 내가 봤을 땐 윤 사장처럼 일하다 보니까 결혼 시기도 놓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안 그래? 저도 알죠. 매번 일하실 때 보면 사장님 말대로 묵묵하게 할 일 다 하고 꼼꼼하잖아요. 한 번도 그분이 한 것 중에 수정해달라고 전화 온 것 없는데. 그래도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네요. 그거 만나보면 알겠지? 그럼 오케이 한 거다?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어때? 그렇게 저는 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8살이나 연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여서 신뢰가 될 정도로 놀랐어요. 그러니 허허 웃더라고요. 그리고 타일 회사 사장님의 말처럼 저희는 잘 맞는 커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죠. 급하게 결혼식을 한 건 일단 서로 나이가 많아서였어요. 그리고 서로 충분히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러니 시간이 아까웠죠. 그리고 결혼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입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결혼식이 사실 둘의 일이라기보다는 가족끼리의 행사, 어른들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없거든요. 더 확실히는 가족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의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어요. 불행한 사고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삼촌네에서 살았어요. 삼촌은 결혼을 해 두 딸이 있었어요. 삼촌네의 방이 부족해 두 딸이 같은 방을 쓰고 제가 가장 작은 방에서 지냈죠. 삼촌의 두 딸들은 그래서 저를 미워했어요.
그 방이 제 방이긴 했지만 사실 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딸은 시도 때도 없이 노크도 하지 않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네 방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정말 네 방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네 허락받고 여기 들어와야 해? 여기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방이었어. 너 때문에 내가 언니랑 같이 쓰고 있는데 뭐? 무슨 일이냐고? 미안해.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긴 우리 집이야. 너는 여기서 손님도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불청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방 문을 열어서 뭘 가져가든 신경 쓰지 마. 넌 그럴 자격 없어. 한여름에 솔나루를 가져가서 뭐하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해? 그렇게 눈치를 준 거죠. 그리고 그건 숙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숙모도 저를 불청객, 객식구로 생각했죠. 숙모는 한 번도 저보고 밥 먹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눈치껏 움직여야 했죠. 그리고 숙모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저보고 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삼촌은요, 저를 일꾼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어릴 땐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현장에 저를 불렀어요. 삼촌이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했거든요. 자기 딸들은 공부를 시켜서 결국 교사, 간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은 저를 현장에서 일을 배우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청소와 자재운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를 바르고 타일을 붙이고 벽지를 붙이는 일을 배웠죠. 물론 넓게 보면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어린애를, 그것도 여자애를 어떻게 현장에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것도 남들은 다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하면서요. 저는 그 당시에 삼촌이며 삼촌 식구들이 정말 미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출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는 친척이 삼촌 말고는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어른이 되면 나가자, 돈을 벌어서 나가자, 수도 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쉽게 모이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났는데도 독립할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해요. 삼촌이 리모델링한 집에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에게 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시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가 아직 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네, 당연히 보수해드려야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네? 환불을 해달라고요? 아, 그건 좀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수를 해드리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고아라 어릴 때 부모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저는 삼촌이 제 탓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령 그게 저 때문이더라도 제가 고아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삼촌에게 따졌죠. 삼촌,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거 다른 삼촌이 한 거잖아요. 저는 그날 벽지 안 붙였어요. 타일했다고요. 벽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왜 제 탓을 해요? 원래 어린애가 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야. 처세술이라는 것도 모르니? 배운 게 없으니 그런 것도 모르지. 제가 왜 배운 게 없는데요. 삼촌 때문이잖아요. 삼촌이 학교 자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멍청한 건 삼촌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너 버리고 죽은 네 부모 탓이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엄마이기도 하지만 삼촌한테 누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고아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예요? 어디서 이렇게 버럭버럭 말대꾸야. 이제껏 키워줬더니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키워주는 애는 무슨. 삼촌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제껏 일한 거 월급도 제대로 안 줬잖아요. 제가 어리다고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요? 그런 뒤에 저는 삼촌네에서 나와 기숙사가 있는
리모델링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저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죠. 그리고 독립했어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저의 가정사예요. 그 사연을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처음이었죠. 남편은 혼자 살면서 가족이라는 사람에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죠.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은 계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남편이 도망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며 잘 컸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컸네. 이제부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렴.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결혼하는 걸 삼촌이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삼촌에게 결혼 소식을 말하기를 바랐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11년 만에 삼촌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결혼하게 돼서 연락드려요. 결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네.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한다니? 이거 나라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뭐야? 와서 축의금이라도 내라 이거냐?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가족의 도리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족은 무슨. 네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나가선 안 되지. 이제 와서 가족이고 자식고 할 것 없다. 알아서 살아라. 난 안 간다. 그래도 뭐 결혼한다니 축하한다. 뭘 기대한 건 아니어서 상처받지 않았지만 그냥 속이 좀 허하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시부모님에게 알리고 소소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입을 덜어 순조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남편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 새로운 가족인 시댁과 가까워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 사는 바로 옆동에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특히 시어머니가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주부로 있으면서 바깥 활동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로 시어머니와 함께 출근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현장도 나가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뭔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결정에 무척 좋아하고 고마워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특히나 시어머니와 부쩍 친해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절친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은 당연히 모녀 사이라고 생각했죠. 평소에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을 할 시간에 제 사무실로 와서 제가 퇴근을 하면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보고 쉬는 날에는 브런치 카페를 가기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미용실로 옮기기도 했죠. 물론 고된 업무에 때로는 그저 쉬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값진 걸 얻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와의 애틋하고 특별한 관계를 얻었죠. 게다가 저희 부부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나이를 탓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아가야, 그럴 필요 없어.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란다.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둘이 알콩달콩 살아라. 노력하지 마. 그래도 돼. 그래도 어머님한테 예쁜 손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그게 왜 나한테 죄송한 일이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네가 제일 아쉽지. 그건 승준이도 아니고 네가 제일 아쉬운 일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마음 편안히 먹으렴.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승준 씨 회사 폐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와이프 밑에서 일한다는 거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같고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래, 안 그래도 폐업한다는 이야기 들었다. 나야 네가 우리 승준이 써주면 고맙지. 근데 걔가 그래? 자존심 상한다고. 그럼 내가 혼내줄게. 와이프가 능력 있어서 겨우 실업자 면했으면 좋아할 일이지. 나는 적극 찬성이다. 아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 회사에서 일하도록 설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큰 빚을 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요. 저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땅이라니까. 그 아파트가 적어도 2배는 오를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요.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에이, 이윤 사장. 생각보다 배포가 없네. 요즘 세상에 마냥 일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설마 그 정도 여유는 없는 거야?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사장님도 참 우리 며느리가 그런 여유가 없긴요. 있고도 남죠. 단지 우리 며느리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색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해보지 않은 분야에는 망설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가야, 나도 그 아파트는 좋다고 들어봤다. 2배는 무슨 3배, 4배는 넘게 오른다더라. 너 그 정도 여유는 되잖니?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의 응원에 저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대출은 받지 않았고 제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3배가 뛰었죠. 저는 그 돈으로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SUV 차를 선물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샤넬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50평 아파트로 이사도 했죠. 그런 뒤에 또 부동산 정보를 알게 되어서 몇 번 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공했죠. 다들 저보고 부동산의 신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음에 투자할 때는 자기 명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더라고.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는데 세금이 한두 푼이니? 어떻게든 줄여봐야지 아깝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투자할 때는 내 명의로 하렴. 뭐 네 시아버지나 우리 아들 명의로 해도 좋고 우리가 가족 아니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일단 제 명의로 할게요. 명의 빌려서 하기 죄송스럽네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할 생각 없어요. 얘는 넌 부동산 신예라니까. 네가 투자한 부동산 중에 가치가 떨어진 데가 하나라도 있니? 다 배로 불려서 이득만 받지. 크게 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부자가 될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지. 정 회사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대출도 받으마. 어차피 이득 보면 바로 상환하면 되잖아. 큰 돈 벌기 위해선 그만큼 큰 용기도 필요한 거야.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의 배포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합심해 저희 부동산 투자를 도왔어요. 모두 억 단위의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보고 대출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명의만 우리 명의지 네 재산이잖니.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큰 돈을 대출받았는데 다 너를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투자가 성공할 때까지는 네가 대출을 갚아야지. 그럼 이득도 제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몇 배가 되어도 상관 안 하실 거죠? 어머, 얘는 당연하지. 우리는 세금 때문에 네가 낼 세금을 걱정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야. 다 네 재산이지. 그걸 파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다 네 선택이고 결정이야. 그래서 일단 제가 700만 원 정도 되는 대출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는 또 성공했고 가치가 30억이나 되었죠. 12억 투자했으니 순수 이익만 18억이 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그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출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모두 팔고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자 말리더라고요. 여기서 더 오를지도 몰라. 지금 파는 건 너무 성급해.
그래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앞으로 30억은 무슨 40억, 60억이 될지도 모르잖니? 저는 700만 원이나 되는 대출금이 부담스러워서 팔고 대출을 상환하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강력한 반대에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이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거 다 팔았는데 몰랐어요? 그걸 전부 다 팔았다고요? 맞아요. 다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했어요? 아주 며느리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며느리 덕에 부자 됐다고요.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 봤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데 내가 아주 지치더라니까. 저는 믿지 못해서 서류를 떼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모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안 판 척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대출을 계속 갚게 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티가 났어요. 30억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죠. 시아버지가 새 차를 뽑았더라고요. 외제차로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온갖 명품으로 치장했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인에게 들으니 남편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 건물에 세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실을 모조리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른 의뢰인이 또 부동산 정보를 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정보를 듣고 흘리자 한 소리 했어요. 이번에 투자 안 할 거야? 그 땅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땅이라던데 아깝지 않니? 저 이제 돈 없어요. 매달 대출금만 7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들어요. 이제 투자하려면 내 앞으로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떡해? 내가 말했지? 크게 보라고, 넓게 보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부동산 운이 따라주는 애야. 이번에도 분명 잘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 대출이야 받으면 되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자꾸 말했어요. 그러다 말싸움으로 번졌죠. 어머님, 더는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대출 더 받으면 한 달에 대출금만 1,000만 원이 된다고요. 그걸 다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1,000만 원이면 적지. 그 이상의 가치를 내는 일인데. 너 정말 그때 그 사장 말처럼 배포가 작구나? 네가 이런 애인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런 말 하셔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너도 참 속도 좁다.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리고 자꾸 대출금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대출 쓴 거 아니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 어차피 네 재산이라니까? 제 재산은 뭐가 제 재산이에요. 저 다 알아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심지어 저희 남편도 다 부동산 팔았잖아요. 다 팔고 30억 꿀꺽 하셨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요. 갑자기 둘 다 일 그만두고 탱자탱자 노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뒷조사라도 했어? 너 무서운 애구나. 뒷조사라. 그렇게 티가 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억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좋을 대로 샀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는 다 제 재산이라고 제 뜻대로 할 거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이라고 믿고 지낸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으니 제가 지금 무슨 기분이겠냐고요. 이제 대출금도 다 알아서 갚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그건 네가 갚아야지.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어머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표독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냐고요. 절 딸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인가요? 아가야, 잘 생각해봐라. 내가 투자하라고 해서 대박난 거잖아. 너 투자 망설일 때 하라고 한 사람은 나다. 그럼 나한테도 일부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것들 이제 오르지도 못해. 거기서 끝이라고. 그러니까 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잘 판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자기들이 갖고
뒷처리는 제가 다 하라는 식이잖아요. 어쩜 이래요? 어쩜 이렇게 굴어요? 너 슬슬 무례해지는구나?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이제껏 네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 청소, 식사 준비 그런 거 제대로 한 적이 있니? 너 전업주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500만 원이야. 무려 500만 원이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껏 내가 집안일 해준 값 받을 거다. 제가 그래서 생활비 드렸잖아요. 생활비는 생활비지. 생활비 따로, 내 노동값 따로, 용돈 따로 줬어야지. 그게 맞지? 안 그러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다들 내가 사장 며느리한테 그 돈 받는다고 하면 웃는다? 그것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너 인색하단다. 그래도 나는 우리 며느리라고 앞에서 감싸고 그랬어. 아까 네가 무슨 기분이겠냐고 그랬지? 그럼 지금 내 기분은 어떻겠니?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다.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굴 거면 이혼해라. 그래, 이혼해라. 넌 이제 필요 없어. 꺼져라. 30억이나 있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내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거면 충분하다. 대신 대출금은 네가 갚아야 한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건 너 때문에 쓴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 문홀리에 기가 찼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 내가 부동산 투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사실 나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부동산 팔고 30억 꿀꺽 간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묻지 마. 알아서 좋을 것 없으니까. 내가 상의하고 싶은 건 이혼에 대한 거야. 남편은 한참이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뭐? 당신도 30억 벌었으니 이혼해도 되겠다 이거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엄마랑 네가 그런 말다툼을 했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 못 버려. 자식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말대로 대출금은 네가 갚는 게 맞아. 너 때문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진작 사업 자금해서 줬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그랬어야지. 그러든 저러든 내 돈으로 투자해서 이득은 자기들끼리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그렇게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는 집에서 짐을 싸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오피스텔을 계약해 들어갔죠. 저에겐 친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자동이체될 대출금을 시초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승준 씨 부인 되십니까?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가죠. 은행 직원의 신고로 남편분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부분이 여럿 있어서요. 은행이요? 신고는 또 뭐고요? 남편분이 김지영 씨 본인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김지영 씨와 다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놀라서 한 걸음에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에서 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사양하지 않고 시켜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거든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로 돈도 두둑하게 벌어서 아주 부자예요. 지금이라도 인원수대로 시킬래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고생하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만 먹으니까 미안하네요. 그런데 우리 꼭 영화 주인공 같네요. 안 그래요, 여보? 그러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꼭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악의무리 같네. 그쵸, 아빠? 국밥도 진짜 맛있네요.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근처에 있는 경찰에게 유치장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긴 왜? 나 이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한 번만 열어봐요. 안에 들어가면 무슨 기분인지 느껴보게. 정말 꼭 영화 세트장 같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아이 참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내가 경찰서는 처음이라서 그래요. 신기한 게 참 많네요. 여보, 이것 봐. 여기 총도 있어. 이건 쌍줄곤인가? 와, 맞으면 정말 아프겠다. 아빠, 한번 휘둘러 봐요, 영화처럼. 아, 그래 볼까? 너 저기 가서 멋지게 동영상 찍어봐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 혐의 벗은 거 아닙니다. 명의도용은 사기죄예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머, 무서운 말을 하시네. 그런데 몇 번이고 말했지만 우리는 다 합의된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너무 바빠서 대출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대신 좀 신청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없었습니까? 그거야 우린 대출할 때 그게 필요한 줄 몰랐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걔 도장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걔랑 살부비고 사는 남편인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안 그래요? 빚줄이어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필요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영 말이 안 통하시네요. 말이 안 통하기는 경찰관님이 더 말이 안 통하네요. 아무튼 우리 며느리 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온다고 했죠? 우리 살려주려고 아마 발에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관님들도 부동산 투자하시나? 공무원 월급 짜다던데 하죠? 어디 좋은 매물 있습니까? 우리도 부동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 거래한 부동산이더라고요. 저는 잠깐 경찰서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윤 사장.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윤 사장 시댁에서 연락 온 거 없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방금 우리 부동산에 와서는 요새 좋은 매물이 있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몇 군데 알려줬거든요. 근데 바로 계약하겠다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자기들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올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은 크게 있죠. 지금 시댁 식구들 다 경찰서에 있어요. 조사받는 중이에요.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은행 직원이 신고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 그럼 그게 소문이 아닌가 보다. 네?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이제 시댁도 못 믿겠어요. 소문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저번에 윤 사장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 명의 아파트, 땅들 팔았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합치면 한 30억 되지? 그런데 그거 다 날렸대. 내가 들은 건 사기당했다고 하던데요. 좋은 땅이라고 투자하라고 해놓고 돈 들고 날라버린 거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급해 보이더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들한테만 팔라고 협박하는데 나 좀 무섭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지. 사장님 말대로 나쁜 놈들이 세상에 참 많네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리고 윤 사장,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던데. 뭘요? 중과세율. 그거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부터 적용되는 거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말이야. 뭐 한 채 차이지만 완화되었거든 많이. 제가 부동산 투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랬지. 자기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한 거야? 정말 운이 좋았네. 아, 아니지. 그 30억 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날렸으니 운이 좋은 건 아니다. 아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족 간의 일이라고 법이 봐주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법의 재판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과의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우스운 꼴을 보고 말았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신입 경찰 한 분이 시댁 식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유치장에 갇혀서 부의질을 하질 않나.
죄인처럼 슬픈 표정을 짓질 않나 가관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리 며느리가 왔다며 유치장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치장 문이 열리지 않았죠. 시어머니와 나머지 식구들이 당황했어요. 어머, 이게 안 열리네? 여기요, 이것 좀 열어줘요. 시댁 식구들이 열어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폭소를 했어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죠. 그러자 경찰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했죠. 아가야, 이것 좀 열어봐라. 이러다 네 엄마 여기서 갇히겠다. 그냥 거기 계세요. 어차피 들어가실 건데 좀 일찍 들어가면 뭐 어때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우리 구해주지 않을 거냐? 구해주다뇨? 제가 왜요? 왜냐니?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어머님이,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도 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자기들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 투자하라고 해놓고 대출금은 나보고 갚으라고 하질 않나. 나 몰래 부동산 모조리 팔아서 30억 낼름 주머니에 챙기질 않나. 게다가 방금 들어보니 사기당했다면서요. 사기당해서 30억이고 뭐고 이제 다 없다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뭐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치사하고 악의적이에요? 어머, 얘 하는 말 좀 봐. 내가 그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체 문자가 날아와서 무시하고 너한테 기회를 줬더니 결국 넌 석 달 동안 우리 대출금 내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이체, 그놈의 이체, 연체 이자까진 생기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30억 중에 10원 한 장도 못 받았어요. 구경도 못 했다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저를 위해서 명의 빌려준 게 아닌 거죠. 중과세율도 그렇고 어머님이 말한 거랑 다르던데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죠. 처음부터 이득 보면 낼름 가로챌 생각이었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에요? 정말 저를 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딸은 무슨 딸이야.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일 뿐이다. 내가 딸이 없으면 몰라. 두 눈 부릅뜨고 곁에 있는 내 딸이 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딸이냐? 그래도 내가 부모 없는 널 데려와 사람으로 만들어줬더니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이래서 근본 없는 애들이 들이는 게 아닌데 내가 너를 한참이나 잘못 봤나 보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근본이 없다는 소리를 듣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부러 그런 가시돋치 말 하는 건가요? 너희 삼촌도 오죽 괴로웠겠니? 너는 아직 엄마가 안 되어봐서 몰라. 남의 자식 하나 키우느니 내 자식 10명 키우는 게 낫지. 그렇게 키워주고 네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삼촌한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우 그만하자.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와서 문이나 열어. 열라니까. 저는 이 관계가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회복하기에는 글렀다고 느꼈죠. 그래서 무척 슬프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책에서 읽었어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건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셨죠? 명의도용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저 몰래 명의도용을 진행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과 이혼할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을 벌주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족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진 않겠죠. 경찰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니? 네, 이혼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30억 벌었으니 이제 꺼지라고. 꺼져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꺼지면 영영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적어도 귀하게 큰 아드님만은 깜빵에 넣을 테니까요.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때까진 절대 이혼 허락 못한다. 어딜 감히?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겠대? 무슨 자격으로? 제가 싼 똥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이게 다 어머님이 댁들이 싼 똥이잖아요. 제가 왜, 무슨 이유로 댁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죠? 그리고 어머님이 뭔데 저희 부부가 이혼하는 걸 반대하죠? 무슨 권리로요? 어머님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요? 아, 소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불리할 텐데 괜찮겠어요? 불리하긴 뭐가 불리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소송하자. 이혼 소송해. 그래요, 이혼 소송해요. 저도 이런 가족과 사느니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참 슬프네요. 결혼 초엔 스스로 결혼 잘했다고, 좋은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이것도 제 복이죠. 댁들 같은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죠. 그러니 저는 이 복을 차려고요. 정말 세게 찰 거예요. 많이 아플 거니까 각오하시고 법원에서 뵐게요. 남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번 남편을 따라다녔고 저와 법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출이나 상환하라며 협박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설이 난무한 문자를 보내며 저를 저주했죠.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정리했죠. 재판과 이혼 소송이 끝나갈 즈음엔 이미 저에게 그 사람들은 남이었고,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값에 벌을 받게 하기 위해 상당히 큰 돈을 들이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했어요. 위자료도 남편이 아닌 제가 받게 되었죠. 저는 승리했어요. 판결이 난 뒤에 시어머니는 법정에 떠나가라 통곡을 했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법원 밖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울어서 붓고 새빨개진 눈을 한 채로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독한 기집애, 네 남편을 기어이 감옥에 밀어넣으니 좋으니? 좋냔 말이야. 네, 좋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효심이 깊어서 자기 부모님은 감옥에 안 보냈네요.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런 것 보면 어머님은 모성애가 없나 봐요.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래도 판결받은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그동안 산 정이 있잖아요. 그 돈은 아들 옥바라지 하는데 보태세요. 그렇게 말한 뒤에 뒤돌아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청이 좋은 것 보니 오래 살 것 같아요. 물론 빚과 함께요. 빚과 함께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는 저를 걷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지막이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단 꿈을 꿨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저에게도 언젠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